안녕하세요. 이혼녀라고 한국에서 따가운 눈총을 받으며 살아가긴 하지만 그래도 시댁에서 억지로 버텼으면 더 참담한 삶을 살지 않았을까 싶어요. 남편과는 직장 동료의 소개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사실 그때는 결혼 생각도 없었고 그냥 연애만 할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아니었죠. 나이 차이가 조금 나는 편이지만 그렇게 불편한 건 없었어요. 그래도 남편은 연애하는 동안 결혼에 대해서는 한마디 얘기도 안 하더라고요. 그때는 제가 부담 느낄까 봐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모든 게 계획이었겠다 싶겠더라고요. 그렇게 연애한 지 2년 정도가 되었을 때 주변에서 결혼 소식이 들리기도 하고 주변 친구들도 하나둘씩 식다는 걸 보니 나도 결혼 준비를 해야 하나 싶더라고요. 그때까지만 해도 남편은 저에게 항상 자상하고 화 한 번 안 냈기에 종종 이런 남자와 결혼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때마침 남편도 제 눈치를 읽은 건지 조심스럽게 결혼 얘기를 꺼내더라고요. 저랑 안 만나는 날이면 항상 헬스장 아니면 집이었고 친구들을 만나도 술을 안 했기에 항상 밥 먹고 커피 마시는 건전한 남자였습니다. 근데 살아보니 그게 전부는 아니더라고요. 시댁은 시부모님만 계셨고 시누이는 시집을 가셨어요. 제가 낯을 가리거나 사람 불편해하는 그런 성격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사람들한테 엄청 살갑고 그런 성격도 아니에요. 그래서 다른 분들처럼 결혼 전에 인사드리러 몇 번씩 가서 시간 보내고 그런 걸 잘하지는 못했습니다. 상견례 제외하면 결혼 전에 2번밖에 안 만나긴 했지만 시부모님은 좋은 분들 같아 보였습니다. 그때는 그랬죠. 집은 우리들이 모은 돈이랑 대출 끼고 사려고 했는데 친정에서 처음부터 대출 끼면 신혼 기분 안 난다면서 꽤 큰 금액을 지원해 주셨어요. 처음부터 이혼을 염두에 두는 사람은 없잖아요? 저희도 물론 그랬고요. 그래서 집은 공동 명의로 안 하고 제 명의로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남편 회사가 규모가 작아서 연월차 사용의 제한이 컸거든요. 그래서 결혼 준비는 거의 제가 대부분 했습니다. 인테리어는 최소한으로 도배랑 장판만 하고 가전은 카드로 할부하니까 대충 그럴듯한 신혼집이 완성되었습니다. 그렇게 남들과 다를 것 없이 평범하게 결혼 생활을 시작하는 듯 했죠. 시댁은 반전의 연속이었습니다. 좋은 사람인 줄 알았던 시어머니는 저를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었죠. 결혼하고 나서 2번째로 시댁에 방문했을 때였을 거예요. 살림하는 데 있어서 어려운 건 없는지 여쭤보시길래 저는 정말 아무 생각 없이 솔직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저희들 다 아침은 간단하게 시리얼 먹거나 안 먹는 날도 있고 거의 저녁만 집에서 밀키트나 포장해서 사다 먹으니 힘들 건 없다고요. 그랬더니 남편을 그렇게 굶기다시피 하면 어떡하냐며 뭐라고 하시더라고요. 밥을 직접 해먹여야지 인스턴트 얻어먹으라고 장가보는 줄 아냐면서요. 아니 남편이나 저나 똑같이 일하고 비슷한 시간에 집에 오는데 제가 직장 다니는 걸 모르시는 것도 아니고 왜 저런 말씀을 하시나 했습니다. 더 얄미운 건 남편의 태도였죠. 시어머니한테 그만하라며 처음부터 누가 잘하냐고 하는데 나중엔 제가 잘해야 한다는 듯이 말하더라고요. 그날 처음으로 생각이 많아지더라고요. 혼인신고 안 했으니 물러야 하나 시누이도 날 괴롭히면 어떡하나 등등 오만 가지가 다 걱정되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도 남편에게 물어봤습니다. 내가 아침 저녁 안 챙겨줘서 서운하냐고요. 그랬더니 엄마 앞이니까 그렇게 얘기한 거라며 걱정 말라고 하더라고요. 아니 저랑 있을 때 다투더라도 시어머니 앞에서 절 지켜줘야 하는 거 아닌가 싶더라고요. 그렇게 한동안은 별일 없이 지나가는 듯 했습니다. 그렇게 시댁에 다녀온 이후로 시어머니께 전화드릴 때마다 남편 잘 챙기라면서 남자가 어쩌고 저쩌고 가장이 어쩌고 하는 얘기만 반복적으로 하시더라고요. 남편이나 저나 벌이도 비슷하고 심지어 저희 회사가 규모도 더 큰 편인데 물론 어머님한테는 아들이 제일 대단해 보이겠죠. 고슴도치도 자기 새끼는 하마마다고 하니까요. 그렇게 몇 달 지나지 않아서 추석이 다가왔고 처음 맞이하는 명절에 저는 긴장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사 안 지낸다고 해서 그런가 보다 다행이다 하고 있었는데 제사만 안 지낸다 뿐이지 가까운 친척들 놀러 온다고 음식 준비는 하더라고요. 그렇게 추석 전날 음식 준비를 위해 일이 도착했는데 시누이가 먼저 와서 시어머니랑 하고 계시더라고요. 늦어서 죄송하다고 인사드리는데 시어머니가 뭐라고 한 소리 하시려는 걸 시누이가 막아주셨어요. 퇴근하고 바로 오면 원래 이 정도 된다면서요. 그리고 저희 셋이서 묵묵히 일하다가 시어머니가 자리 비운 사이에 시누이에게 물어봤습니다. 시댁에서 음식 안 하냐고요. 시누이는 제 눈은 보지도 않고 얘기했습니다.
그 집은 그 집이 알아서 하고 자기는 자기 집과 하는 게 맞는 거라고요. 순간 그럼 난 뭔가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신우이가 한마디 더 보태더라고요. 자기처럼 시댁 척지고 안 보고 살 거면 어떻게 해도 상관없는데 조금이라도 기댈 구석이 있겠다 싶으면 알아서 얼굴 비추는 거라고요. 회사 다녀서 잘 알지 않냐며 시집살이도 사회생활이랑 다를 거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갑자기 거실에서 TV 보던 남편을 부르더라고요. 와서 뒷정리하라면서요. 남편도 군말 없이 누나 말 듣더라고요. 신우이랑 몇 마디 하지는 않았지만 그 얘기 듣는 순간 내 편은 아니지만 적어도 내 적은 아니겠다 싶더라고요. 겉으로는 대면대면해 보이는 신우이에게 혼자 전우애를 느끼면서 천명절은 그렇게 휘뚜루마뚜루 지나갔습니다. 이제는 시어머니에게서 늘상 똑같은 내용으로 전화가 와도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기술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태도는 점점 변해져 갔습니다. 저녁 먹고 안 치우기 일쑤였으며 살림살이에서 각자 분담한 일들을 미루고 결국 제가 하게 되더라고요. 큰일은 아니었지만 사소하게 남편과 다툼이 있었던 게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근데 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런 것만 아니면 평소에는 또 사이가 좋아서 이혼 같은 건 생각도 안 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제 결혼생활 마지막 명절이었던 구정이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시댁에 올 친척들을 위해 음식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요리라고 해봤자 제가 명절 때 아니고서는 사실 요리할 일이 없었습니다. 집에서 밀키트 같은 것도 조리 순서나 양념장이나 다 준비되어 있으니 제가 특별히 요리 실력을 키울 일도 없었고요. 그러다 보니 미흡할 수밖에 없었는데 시어머니께서는 그걸 그냥 못 넘기시고 저한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추석 때도 알려줬었는데 왜 실수를 하냐며 말을 귀등으로 들은 거냐고 다그치시더라고요. 그때 신우이가 또 나서서 막아줬습니다. 얘가 여기 음식하려고 시집 왔냐면서요. 그리고 남편을 불러서 얘기하더라고요. 넌 네 와이프 여기서 고생하는데 그렇게 누워서 TV만 볼 거냐고요. 누나가 호통치니까 남편이 와서 쭈뼛거리자 어머니는 남자가 여길 왜 들어오냐고 하시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제가 잘했으면 됐는데 제가 실수하는 바람에 남편까지 혼나지 않았냐며 이래서 여자가 잘해야 되는 거라며 이상한 논리를 펼치시더라고요. 어차피 신우이도 있겠다 싶어서 저도 시어머니한테 한마디 했습니다. 남편이나 저나 똑같이 직장 다니고 있는데 왜 자꾸 저한테만 그러시냐고요. 우리 부모님은 남편한테 싫은 소리 한 번을 안 하셨는데 어머니는 제가 그렇게 못마땅하냐고요. 신우이가 피식 웃으면서 시어머니한테 한 소리 들을 줄 알았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가 난데없이 소리를 지르시면서 어디 어른한테 말대꾸하냐고 가정교육과 싸가지 타령을 하시더라고요. 그러자 신우이가 시어머니 막아 서고 저보고 집에 가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주저하지 않고 짐 싸들고 친정으로 갔습니다. 남편이 친정까지 따라와서는 저보고 잠깐 나오라고 하길래 아버지랑 같이 내려갔어요. 남편은 저희 아빠 보고 당황해서는 말도 제대로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대신 얘기해줬습니다. 시집간 딸이 차별 대우받고 사위라고 하나 있는 게 딸을 안 지켜주는데 어느 부모가 화가 안 나겠어요. 아빠는 남편한테 꼴도 보기 싫으니까 돌아가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때 신우이한테 전화가 오더라고요. 전화를 받아보니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봐서 알겠지만 이런 문제들 때문에 자기가 자기 엄마랑 싸워서 사이가 안 좋은 거라고요. 그러면서 자기 동생이랑 이혼하는 걸 권유하는 것도 웃기지만 같은 여자로서 자기 집은 최악의 시댁이라고 잘 생각해보라고 하더군요. 애 없을 때 잘 생각하라면서요. 그렇게 신우이와 통화를 마치고 집에 올라가서 부모님에게 이혼하면 어떻겠냐고 여쭤봤습니다. 다행히도 부모님께서는 남들이 뭐라고 하던 딸 인생이 더 소중하다며 제가 어떤 선택을 해도 지지해 주신다고 하셨어요. 다음날 아침 일찍 남편에게 이혼을 통보했습니다. 아직도 상황 파악이 안 된 건지 시어머니한테 사과 한번 하면 다 누그러질 텐데 그걸 못해서 이혼하자는 말이 나오냐고 하더라고요. 무슨 생각인지 사과도 안 하고 잡지도 않더라고요. 그제서야 제가 남자 보는 눈이 없다는 걸 확실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남편과 협의 이혼하기로 하고 남편이 집 살 때 보탰던 돈만 돌려줬습니다. 그렇게 하나 둘씩 정리가 되어가니 이혼이 실감이 났는지 그제서야 시어머니 탓을 하며 잡더라고요. 제가 집 살 때 돈을 많이 보태서 갑질할 수도 있으니까 초장에 잡아야 한다면서요. 도대체 어떤 삶을 살아왔길래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지 참 신기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마음도 떠났고 모든 게 정리된 상황이었죠. 이렇게 1년도 못 채우고 이혼녀 타이틀 획득하나?
조금은 허탈하기도 하면서 인생 참 거지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남편이 떠난 작은 아파트에서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3개월쯤 지났는데 집값이 미친 듯이 오르더라고요. 도보로 15분 거리의 시에서 추진하는 쇼핑센터가 들어온다면서요. 뒤늦게 소식을 들은 남편은 그제서야 자기 몫을 더 내놓으라고 생대를 쓰는데 이미 협에 이혼된 후란 남편은 주장할 권리가 없었죠. 어찌나 꼬숩던지요. 몇 해 지난 지금은 3배가 넘게 올랐는데 10개월 가까운 시간 동안 시어머니에게서 고통받은 것에 대한 위자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게 권선징악 아닐까요? 다음 사연입니다. 신랑이 하늘나라로 가버린 후 저희는 2009년 저는 40살에 신랑은 43살에 다니던 직장 손님 소개로 만날 날로부터 3개월로 결혼을 했습니다. 바로 임신이 되어 연년생 아들과 딸을 낳았죠. 딱 만나고 한 6개월 정도만 행복했던 것 같습니다. 일주일에 3번 나가는 회사를 다니면서도 매일 피곤하다고 하면서 동네 사람들과 어울려 술이나 마시고 가끔 1년에 한 번씩 노름으로 몇백만 원씩 잃고 오고 정말 술을 하루도 안 먹는 날이 없었으니 참 그래도 술 마시고 엄청 실수를 하거나 그러진 않았기에 참고 살았던 것도 있고 저 또한 성격이 만만치 않기에 서로 불만이 쌓여가면서 애들 보고 그렇게 살았던 것 같습니다. 딱 1년 전 간경화 말기 판정을 받았습니다. 복수가 차고 눈이 노랗게 황달이 되어서야 몸에 큰 이상이 온 걸 알고 병원에 갔더니 암이란 소견서를 써주더군요. 전 마사지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항상 저녁 9시 이후 퇴근해 연년생 2아이들을 항상 저의 차지였고 무엇 하나 양가 어른이나 신랑 도움 없이 케어를 하려니 숨이 턱까지 차오른 상황이었기에 신랑이 그렇게 심각해지는 걸 모르고 지낸 것 같습니다. 복수란 걸 몰랐기에 배가 더 나온 줄 알았고 맨날 술만 마시고 저녁 반찬을 준비해 놓아도 애들한테 주지도 않고 술 취해 자거나 데워 먹이는 건 아예 차려지도 않고 냉장고에서 바로 내어서 주는 것만 차려주는 신랑이 너무 미워 눈을 쳐다보고 얘기를 하지 않았기에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그때만 해도 지금부터라도 술만 끊으면 100살까지도 살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딱 한 달 술을 끊으니 피검사상 정상 수치에 달하니깐 바로 8월 그날부터 술을 먹기 시작해 작년 11월 초에는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 왔네요. 서울대간 이식팀 의사쌤 말로는 간이 너덜너덜하다고 바로 간 이식을 권했습니다. 신랑 남배분들 중 해줄 사람이 딱히 없고 해주겠다는 사람도 없어 어린 남매를 둔 제가 검사를 했고 1차 통과를 한 시점에 서울대 담당 소화기 뇌과 선생님이 수술 날짜를 좀 미뤄도 된다고 했습니다. 알코올성 간경화로 간 이식 후에도 또 술을 먹는 경우가 많아 얼마나 술을 끊는지 보고자 함이었던 듯 같습니다. 그렇게 6개월이 흘러 술을 잘 끊는 듯 하더니 어느 날 문득 서울부터 또 동네 친구를 만나 한번 시작한 술이 계속 쭉 매일 마시기 시작하더라고요. 미웠습니다. 싫었습니다. 차라리 죽었으면 했습니다는 앞에서 안 보이면 내 삶이 덜 힘들 줄 알았습니다. 아이들이 성인이 될 때까지만 살아있어 달라고 빌어도 보고 화도 내보고 모진 소리로 닭달도 해보고 때려보기도 했습니다. 중독이라 그런지 아무 소용 없었습니다. 저희 아이들은 어릴 때부터 부모의 싸움으로 극도로 신경은 예민해져 가고 큰아이는 틱 증세로 심리치료까지 받은 상태인데 저 또한 변하지 않는 남편이 미워 참지 않고 화를 내며 신랑을 미워했습니다. 매일 아침에 출근을 하면서 친정 부모님께 전화로 울면서 내 삶이 너무 비참하고 억울하다고 하소연을 했습니다. 언제까지 토요일까지 쉬지도 못하고 일을 하고 집에 와서도 청소며 빨래, 반찬 만들기 애들 시키고 공부 봐주기까지 끝도 없는 일에 파묻혀 살아야 하는지 억울하다고 울면서 출근하고 9시 넘어 뚜벅뚜벅 집에 오면 신랑은 술에 취해 자던지 안 자더라도 방에서 나와서 반겨주는 법 없이 그저 TV만 주구장창 보더군요. 말로는 모진 소리를 했지만 그래도 그 상황에 간이라도 떼어준다는 건 나밖에 없었고 매일 고기를 먹어야겠다는 신랑을 돈 벌어서 반찬 해주니도 나밖에 없었고 애들 남들만큼 키우기 위해 열심히 살아온 것도 저인데 신랑이 많이 아플 당시 교회 목사님이 아시게 되어 기도도 해주시고 하시면서 하는 말씀이 집사님과는 누가 공유하나요? 제가 해요. 그럼 두 분이 이식을 하면 아이들은 시댁에서 누가 케어를 해줄 수 있나요? 아니요. 해줄 분이 없어서 제가 돈을 벌어 아이 케어해줄 분을 구해야 놓아야 합니다. 아이고 그럼 수술로 생활비는 시댁에서 좀 도와주시나요? 아니요. 그럴 수 있는 분이 없어서 그건 역시 제가 돈을 벌어 이식 후 병원에서 저 케어해주실 분, 신랑 케어해주실 분을 준비해야 합니다. 6개월 정도의 생활비도 준비해야 하고요. 모든 짐을 혼자 지고 결정하고 해결하셔야 하니 집사님 무게가 엄청 나시네요.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작년 이맘때 신랑 간경화 말기 진단을 받고 일을 할 수가 없어
트럭을 팔아 저한테 4,500만 원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때도 그 돈에서 200 정도는 노름으로 날리더라고요. 신랑이 일을 안 하고 제가 버는 것도 한계가 있다 보니 야금야금 돈을 줄고 막상 이식이 갑자기 진행될 수도 있어 저와 신랑 수술비에 의해 목사님과 나눈 대화 내용처럼 돈이 필요하기에 전 신랑을 보살피기보단 돈을 마련하는데 열심히 일하는 것이 방법이었습니다. 수술과 수술 후 병간호와 애들 케어 비용, 우리 생활비, 기타 등등 5천 정도 현금이 있어야 할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강경화란 게 어디가 막 아픈 게 아니고 그저 무기력하고 병원에서 주는 약 역시 복수 차지 말라고 소변약, 모르사, 비콤씨 이런 걸 주니 투병이라기보다 잘 먹고 잘 쉬고 술만 끊으면 버틸 수 있는 병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알코올성 강경화라 그런지 우리 신랑은 자기 죽는 줄도 모르고 매일 술병을 숨겨가며 새벽이고 낮이고 가리지 않고 몰래 술을 마셔대더라고요. 일을 하고 들어와 잠을 자야 또 일을 할 수 있는데 새벽이면 매일 2~3번씩 들락거리며 편의점에서 술을 마시고 우는 듯 했습니다. 저도 처음엔 뺏어도 보고 달래도 보고 별짓 다 했지만 성인 어른을 어떻게 볼 수가 없다군요. 김병에 효자 없다고 처음 시작하는 단계인데도 전 지쳐 있었고 신랑한테 무신경해줬던 것 같습니다. 또다시 복수가 찬 듯하고 황달해.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면 소변약을 먹어서 그런가 부종이 없어서 제가 잘 알아차리지 못했던 건지도 하늘 알아가기 전 며칠을 아팠습니다. 저는 감기 몸살인 줄 알았습니다. 매일 덥다고 문을 열어놓고 자니 몸살 기운에 열이 나고 몸이 아픈 줄 알았습니다. 아니, 감기였을 수도 있고요. 마지막 난리를 하는데 전화가 왔습니다. 전 손님 머리맡에서 마사지 중이었고 이어폰을 끼고 통화 중 아프다고 온몸이 아픈데 약국을 가려고 가다 눈이 안 보이고 어지러워 엎어져서 그냥 집에 왔다고 전 병원을 가고 싶다는 얘기인 줄 알고 우선 전화를 끊으라고 하고 손님을 보낸 뒤 어디 병원을 갈 거냐고 물었습니다. 집에서 가까운 의정부 성모병원을 갈 건지 지금 다니고 있는 서울대 병원을 갈 건지 물어보는데 병원은 안 가고 약을 좀 사다 달라는 소리에 화가 났습니다. 또 병원은 안 가고 나만 부려먹으려고 엎어졌다고 거짓말하는구나. 평상시에도 항상 일하는데 전화해서 뭘 사오라고 주문을 하고 소주는 잘도 사다 먹으면서 사이다 한 병도 절 시켜 먹는 걸 알기에 불신 만들어 아프단 소리는 귀에 들어오지도 않았습니다. 화가 나서 약국에서 몸살 감기약을 사다가 줬습니다. 약도 잘 못 따는데 힐끔 쳐다만 보고 까주지도 않고 집을 나섰는데 언제 들어올 거냐고 물었습니다. 전 그 소리도 너무 싫었습니다. 매일 농팽이처럼 몇 시에 들어오냐고 물어보고 전 그게 싫어 물어보지 말라고 하면 애들 재울까 해서 물어본다고 해도 화만 내고 아마 신랑은 외로워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시 샵에 와서 일을 하는데 문자가 왔습니다. 동안 소고 기죽을 2개 사다 달라고. 한참 술을 마실 때는 밥을 안 먹기에 그거라도 먹고 싶은가 보다 하고 아파트 앞에서 애들만 불러내서 마트에서 아이스크림이랑 죽이랑 이것저것 사서 천천히 집에 갔습니다. 아이들한테 아빠는 뭐 하냐고 물으니 덥다고 아들 방에서 침대에 누워 있었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집에 가니 신랑이 식도 정맥류 파열로 저 세상 사람이 되어 있더군요. 처음에 병원에서 강경환 말기 진단 받을 때부터 식도 정맥류 파열 죽는 경우가 많으니 입에서 피가 나오면 바로 큰 병원으로 가야 한다고 했지만 진짜 집에서 절이 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전 절이 술을 먹으니 아프다가 병원에서 투병하다 하니 간이식 받고 적어도 10년은 살겠지 절 더더 힘들게 하다가 죽겠거니 했지. 하루아침에 저희 아이들을 아빠 없는 자식으로 만들 줄 꿈에도 상상도 못했습니다. 9살 아들이 해맑게 말합니다. 그래도 자기가 아빠 죽던 날 마지막으로 아빠 다리 아프다고 해서 다리를 주물러줬다고 8살 딸은 아쉬워합니다. 아빠가 오빠랑 9년을 살고 왜 자기랑은 8년을 살았냐고 시댁 식구들의 말도 안 되는 아픈 사람 방치 운운하는 소리를 들으며 화장장을 지키고 달랑 새 식구 힘겹게 한 달이 흘러갔습니다. 친정은 남동생은 자기들 살기도 바쁘고 멀고 친정 부모님은 아버지께서 파킨슨의 치매를 앓고 계셔 어머님이 저희까지 챙기실 여력이 안 되고 시댁 식구들은 신랑 죽은 걸 제 책임으로 돌리고 연락 한 번 없습니다. 알코올 중독자 남편은 술 못 먹게 지키고 있지 돈 번다고 나가서 늦게까지 일하고 해서 남편이 외로워서 더 술을 먹고 그래서 죽었다고요. 제가 돈을 안 벌면 돈 5천을 어찌 마련합니까? 형제들이 수술하라고 단 돈 100만 원도 보태줄 것도 아니고 내 자식 꼭 배우고 싶어하는 축구도 태권도도 피아노도 못하는데 시골에 땅이 조금 있습니다. 그게 땅이란 게 팔려야 돈이지 몇 년째 사기였다는 사람 한 명도 없고 내 나이 50이 다 되어가는데 애들 이제 1학년 2학년인데 아픈 아빠 뒷바라지로 홀라당 다 써버리면 저도 이제 마사지 하기엔 너무 힘이 들고 뭘 지키라는 건지 뭘 외롭게 했다는 건지
저도 외롭고 힘들고 결혼이란 걸 했는데 남편이란 사람은 항상 의지도 안 되고 친구들하고 술 먹고 놀러 다니는 것만 좋아하고 아이들 어렸을 때는 술 먹고 애들 태우고 운전하다 주차장에서 벽을 들이받고 난리 칠 정도로 자기 멋대로였고 신랑 살아있을 땐 술조정뱅이 동생을 맡겨놓고 미안하다 고맙다 하더니만 딱 신랑 하늘을 날아가니 바로 그날부터 세상에 둘도 없는 나쁜 년이라고 하는 참 이기적이고 염치도 없는 사람들. 한 번이라도 제가 누나들한테 신랑이 외로워하니 와달라고 했을 때 자기 처지만 얘기하고 와 보지도 않고 땅 팔아 수술해야 한다는데도 땅값 깎아달라고만 하는, 안 깎아준다고 서운하다고만 하더니 그게 땅이 사람 목숨값이고 우리 애들 미래였는데 만약 누나가 제 값에 땅이라도 사줬으면 빨리 수술이라도 해서 살았을 수 있건만 자기도 조금이라도 싸게 사고 싶어 땅 팔아 수술할 걸 알면서 우리랑 흥정이란 걸 하고 미루더니만 그런 사람이 앞장서서 날 나쁜 사람 만들고 연락 안 해도 좋습니다. 하지만 묻고 싶어요. 그러면 그렇게 알코올 중독에 감경한 말기인 자기 막내 동생의 위중을 알면서 왜 아무도 나서서 병간호 해주겠다는 사람 없고 딱 한 번씩 병원에 입원했을 때 와 보지도 않고 반찬 딱 한두 번씩 해서 택배로 보내주고 찾아와 주지도 않고 간 이식 필요할 때 나서서 검사 한 번 받아준 적 없으면서 왜 어린 연년생 남매와 남겨진 나만 원망하는지. 그렇게 나를 마녀 사냥이라도 해야 자기들이 사는 게 편한가 보대 하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 그렇게 미워하고 못마땅해하고 모질게 했는데 그 사람이 무척 그립고 보고 싶고 9년 전을 돌이켜 다 안 미안하고 안 후회스러운데 딱 2달간의 신랑하고의 삶이 후회스럽고 미안하고 불쌍하고 눈물이 나고 있습니다. 5월 28일에 서울대 CT랑 피검사 예약일이 있었는데 하도 미루어 달라고 통사정을 해서 6월 2일로 미루어 놓고 5월 30일에 하늘 날아간 건데 그건 역시 왜 내가 미루어졌을까 막말로 난리를 쳐서라도 끌고 갔었어야 맞는데 솔직히 아무리 난리 쳐도 홀딱 뭘 먹어서 검사 안 받고 버틸 사람이지만요. 왜 죽기 2달 사이에 뜬금없이 영업으로 가자고 하는데 마사지 예약 많아서 힘든데 그런 소리 한다고 화만 내고 안 가졌을까. 저녁에 같이 산책 나가자는데 씻지도 않고 냄새도 나고 술을 마셔서 싫다고 안 나가줬던가. 반찬만 하면 거지 마냥 뭘 해주나 기웃대는 거에 싫어서 왜 그리도 흘려봤을까지만 공곳에서 술병이 나오면 난리만 쳐댔지. 왜 그 사람 외로운 걸 공감을 하지 못했을까? 난 내 자식이 사랑스러워 죽을 생각도 못하는데 왜 자기 자식인데 아빠 없는 자식을 만들려고 인생을 포기할까 하고 중독을 이해하지 못했을까? 1에서 100까지 모두 후회가 하루에 수십 번씩 생각이 꼬리를 물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아빠가 보고 싶을 것 같아 가슴이 미어지고 앞으로 커가면서 아빠의 빈자리로 절망하는 일이 생길까봐 무섭습니다. 전 어른이기에 아무리 아파도 슬퍼도 이겨낼 수 있지만 제가 아무리 노력해도 채워주지 못할 아빠의 사랑과 자리를 생각하면 눈물이 멈추지 않습니다. 가정을 돌보지 않는 남편과 살다 보니 친구도 멀어지고 이런 슬픈 상황에서도 속 시원히 제 얘기를 나눌 사람이 없습니다. 상을 치르고도 바로 일을 하고 아빠가 살아있을 때랑 똑같은 일정으로 애들 혼란스럽지 않게 하려고 앞만 보고 달려오다 보니 지금이 더 슬픈 것 같습니다. 제가 그 사람을 사랑했었나 봅니다. 이렇게 아픈 걸 보니 내가 돈 벌어 내가 산다고 생각했는데 그 사람을 가장으로 의지했었나 봅니다. 빨리 시간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신랑이가 있는 그곳에 가서 말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미안했었다고 보고 싶었다고 사랑했었다고요. 그리고 다짐합니다. 당신 자식들 최시성을 가진 당신 자식들 최선을 다해 훌륭히 부족한 것 없이 키우겠다고 다짐합니다. 저의 두서없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